약물의 안전한 복용에 대한 방법을 살펴봤고, 이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등원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이제 개인의 약물과 투약 의뢰서를 제출하면 교사가 보관하여서 복용 시간에 맞춰서 편안한 상황에서 복용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약물의 복용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연계하여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제 5가지로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번 리딩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영유아에게 약을 복용할 경우 맛있는 것 혹은 사탕이라고 거짓된 정보를 주지 않으며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그쵸? 이거는 달콤해, 맛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와서 아니면 뭐 피부가 간지러워서 피가 나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약은 쓰지만 이제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이 약 먹는 거 의외로 좋아해요. 그게 그 달콤한 시럽을 타가지고 딸기 향이라든지 포도 향이라든지 이런 그 향이 나니까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그 달콤한 주스 느낌의 즙을 먹는다라고 아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영유아가 처방받은 약품을 등원할 때 가져올 경우 투약할 때 의뢰서가 부모들한테는 꼭 작성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투약 의뢰서와 함께 투약함에 놓도록 하고, 영유아의 약물 복용은 교사와 함께 하지만 가정에서 약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교사는 약을 먹을 때에는 약의 이름과 용량을 확인하는 모습과 바른 자세 등에 관한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저희 이제 현장에서도 그 어머님들이 보내주시는 약이 가끔 이제 병원에서 바로 갔다 오셔가지고 대용량의 약을 일주일치라든지 3, 4일치의 약을 그대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177명이기 때문에 이제 간호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잘 복용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간호사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내 아이의 약을 1회 분량만 소분해서 꼭 보내달라고 OT 때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들이 그 핑크색 뚜껑 그 입 닿는 부분 있잖아. 입 닿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열지 않고 그 돌려서 하는 그 이제 그 약을 넣는 그 부분만 주로 여셔서 그걸 재사용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핑크색 뚜껑을 안 열고 그 부분만 이제 약을 다시 넣고 리필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간호사가 기함을 하고 가져와서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입을 댄 그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균 박테리아가 얼마나 번식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기함을 했던 게 곰팡이가 거기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부모 OT용으로 조금 많이 충격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을 소분해서 보내주실 때도 이제 아이한테 좋아라고 먹이는 약이 결국은 이런 박테리아 세균을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부모를 반성하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진 자료 공유할까요? 정말 끔찍한 곰팡이였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간호사하고 저하고 정말 기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함께 긴장하고 먹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를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3.5만 먹여야 되는데 3.5ml만 복용해야 되는데 그 네임펜이 아니라 뭐 이제 소정 이런 사인펜으로 하셔가지고 그 점이 지워져가지고 35ml를 먹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회 분량만 복용할 수 있도록 소분해서 보내달라고 꼭 말씀을 저는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원장님 선생님들은 꼭 학기 초 OT를 할 때 아이들 그런 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함께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과 시설이 함께 하는 부분으로 꼭 유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유아가 비타민제는 물론이고 어떠한 약도 혼자 있을 때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새벽에 하다 보니까 목도 잠기고 재채기도 나오려고 하고 신체적인 반응이 너무 틀리네요. 이 비타민제가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비타민은 그래도 사탕하고는 틀려서 영양학 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서 이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부분이고 엄마도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탕은 안 먹였으면 하는 부모님들 의외로 많고 비타민제는 그래도 감기가 덜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아이들 주머니에 그 아이들 등원 가방에다가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나눠주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놓기도 하는데 이제 친구한테 뺏길까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 싫어서 어느 순간에 몰래 입안에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 수납장 앞에서 얼른 그거를 입에 넣다가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제는 물론이고 아이가 혼자서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복합적인 증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용폭과 용량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 봉투나 복약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의사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약 봉투에 적힌 용법대로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질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실제, 부모님이 주시는 약만 먹어요. 내 몸을 위한 약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주시는 약, 그쵸? 부모님과 이제 뭐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기를 하고 활동에 대한 목표는 약을 혼자서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활동의 목표이고요. 또 이제 활동의 자료로는 그림 자료들이 약과 약국, 또 부모님이 집안일을 하시는 동안에 혼자서 약을 먹고 있는 잘못된 유아의 그림 자료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약국과 약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먹어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혼자 약을 먹고 있는 유아의 그림을 보면서 약을 많이 먹거나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언제 먹을 수 있고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주시는 약만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유의점은 약을 복용할 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약의 종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도, 어떤 약을 알고 있는지, 또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인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장 활동으로 알약과 초콜릿의 차이점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확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약과 제대로 약을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활동인데요. 이 또한 활동도 이야기 나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서 말한 부모님이 주시는 약하고 내 몸을 위한 약, 이거 다 이제 유아들을 위한 활동들이고, 영아들을 위한 활동으로는 그 개별적인 대집단 활동이 아니라 개별적인 활동으로 약을 먹고 있을 때 이거는 감기약이고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나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도 약물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을 이리 오세요, 아세요, 꿀꺽 삼키세요 이렇게 지시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몸에서 반응을 하는지, 이제 몸이 아프지 않고 튼튼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한테 약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약물의 순한 기능에 대한 이야기, 또 이거는 효리약이기 때문에 상순이가 먹으면 절대 안 된대. 이거는 효리만 먹을 수 있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조금 소집단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약물에 대한 오남용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유아반에 대한 활동이 실제로 내 몸을 위한 약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약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약의 용도와 보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목표를 두고 이제 실제 약과 내 몸을 위한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영상으로 다양한 약과 안전교육 자료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 방법은 이제 다양한 약, 안전교육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내 몸을 위한 약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아픈 사람에 따라서 약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꼭 확인하고, 또 약을 먹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한 양을 먹고, 또 오염이 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버리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약이 필요할 때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오염이 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가져와서 동네 약국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그 약을 폐기하는, 약은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약국에 가져다 줘야 되는 부분까지 아이들하고 활동해 보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아가 가정에 있는 약을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상의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확장 활동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테이핑으로 해서 약을 보내주시고
그 약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거해서 동네 돌아보기를 하면서 동네 약국에다가 약을 이제 위험한 약품들을 의료기관이라든지 약의 용도를 잘 모르는 약들을 가져다 주면 아이들이 이제 약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18페이지에 참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 학교 안전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몸이 아프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네 가지의 그림이 포스터로 나와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관심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몸이 아프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바르게 약을 먹어요. 라는 그 네 단계의 캐치프레이즈의 그런 참고 자료가 아주 심플하게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끊어서 가지 않고 11장 화재 안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실시하는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화재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숙지하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재난 중의 하나로 사람들의 부주의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을 합니다. 화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장에서는 화재 안전 및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 안전 교육에 따른 이제 교육의 목표라든지 교육의 내용, 교육 활동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 11장에 편성을 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 화재 안전에 대한 개념은 이제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연소 및 소화의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소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연물,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가연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산소 공급원은 공기죠. 점화원은 점화 에너지 또는 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고 해요. 한편 연소의 3요소인 가연물, 산소, 점화원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면 불이 꺼지게 되고 이것이 곧 불을 끄는 소화의 원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료는 가연물로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고체 연료로는 연탄, 나무, 종이, 옷, 고무, 플라스틱, 액체 연료로는 석유, 휘발유, 알코올, 벙커CU, 또 기체 연료로는 프로판가스, 메탄가스, 부탄가스, 또 열로는 물질이 타서 불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열은 높은 열이어야 하고 그 양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고 해요. 산소는 이제 물질이 열을 받아서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하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221페이지에 불우 3연소 그래가지고 3요소 그래서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연료와 열과 산소에 대한 상자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화재 안전교육이란 화재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영유아 화재 안전교육에는 영유아 스스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지식과 태도, 기능에 대해서 익히게 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이제 불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보다 공포감으로 인한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부적절한 대피로 인한 추락이나 질식,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때도 발화 지점, 연기 발생 정도, 영유아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 등을 설정하여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영유아 화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부모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화재 안전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화재 안전 교육 연수를 통하여 이제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교육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들에게 다양한 화재 안전 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 안전 교육은 영유아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지식과 태도, 기술을 익혀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화재 안전 교육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 주요 원인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화기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예방법은 전기 화재를 먼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전기 화재는 낡은 전기 기구나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 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 부족 또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하여 전기 기구의 과열, 탄화 상태를 가져와 발생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용품의 사용 시에는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선의 합선에 의한 이제 발화가 있고요. 또 누전에 의한 발화, 전류에 의한 발화,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의 합선은 전선이나 전선 기구의 전열체가 파괴되거나 이제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누전에 의한 발화는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서 절연 불량 등을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 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전류에 의한 발화는 과부하에 의한 것인데요.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고,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다리미, 전자 레인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사용할 때 적정 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꺼비 집에 전기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차단을 해줌으로써 이런 과부하를 조절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는 규격 미달의 전선 또는 이제 전기기계 계기구에 등에 의한 과열, 배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 불량 상태, 또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이런 것들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